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야당에 의해서는 주사파다, 전대협 출신이다, 또는 친북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하는 그 부분은 여기서 일부러 뺀 것 같아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 뭐 하나에다가 한 성명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또 충분히 언급해도 될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범죄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부분은 빼더라도 이 적법 절차를 어긴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적법 절차 어긴 것은 명백하니까 그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더 나은 것이죠. 저는 이걸 보고 이것은 뭐 국회 부의장이 공식적으로 한 거고 그 논리가 법리가 아주 충분하니까 우리 정치판에 특히 언론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다뤄질 거로 봤는데 실망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실제로 다뤄지는 거 거의 뭐 없었죠. 그냥 이제 굉장히 작게 그냥 누가 뭐 그랬다 하더라라는 정도로만 취급이 되고 말았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예상하시지는 않았죠. 조금은 그래도 반영이 될 거다라고 했지만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작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언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반응이 희미했느냐는 건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지금 그게 이제 여론 지지율로 낮은 여론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들은 붙들어 쥐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대목에서는 저도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그쪽하고 서로 협의하고 발표를 했었으면 더 손발이 맞았을 것 같은 생각이 협의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면은 당 지도부하고 이거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됐을지 의문입니다. 말린 사람이 많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모르겠습니다. 말렸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라고 흔쾌히 나섰을지 그거는 지금 쉽게 장담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저는 아주 유의해서 본 대목은 두 번째 발표문이 말이죠. 두 번째 발표문에 말하자면은 비판 세력에 대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욕하지 말고 공론화에 붙이자. 이 문제를 당신들이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에 붙여가지고 국민들이 다 참여하는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건 아주 참 당당한 제안이시고 민주적 제안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롭게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얘기를 한 것으로만 그냥 그치고 있고 지금 어떻게 계속 확산되어 나가지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두 문건은 역사적 이 시대에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발전해가지고 이 위기를 우리가 민주주의 힘으로 극복하든 극복하지 못하든 이 두 글은 또 발표하신 분의 그 위치나 이런 걸로 보아서 논리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반드시 이거는 기록을 남기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치권에서는 언론에서는 거의 묵살됐지만 다만 이제 최보식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의 묵살됐지만 지금 좀 기가 죽어 있는 한국의 이른바 보수 세력, 보수란 말 요새 안 쓰려고 합니다만 우파 세력이라고 부르든지 자유민주 세력인데 이 반공 자유민주 세력이죠. 사실 앞에 반공이 붙어 있다는데 이분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용기가 되고 지침이 되고 나중에 또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또 주장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절대로 이 글은 저는 죽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주목을 하지 못했고 이제 최보식 기자만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추가 인터뷰를 한번 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다. 그런 것도 또 반영이 될 수가 그 반영이고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 제기는 저는 지속적으로 좀 앞으로 남고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변입니까? 예. 국정원장을 국가 한변. 기밀 누설 갱각을 예. 고발했죠. 예. 고발한 게 이 문건의 구체적인 성과입니다. 성과를 할까 아마 예. 연속 예, 민간단체에서 고발을 하면은 한 달 이내에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되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변에 지금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팔로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심재철 의원의 그 의회에서의 쭉 행적을 쭉 관찰해온 입장인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가장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를 던지는 그 점에서 가장 자유민주적인 또는 가장 우파적인 그 기조를 보인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가보안법 강화하는 그런 개정 발의도 하셨죠. 예. 예, 하시고 이른바 무상급식 이 나왔을 때 당시에 황우려 대표가 있을 때 정책위 의장으로서 그걸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셨고 그 다음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사실은 그게 국회 마비법이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표결하기 전에 발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국회가 마비된다라고 2012년인데 그죠? 2012년에 그것도 경고하고 또 이번 발언한 거 이렇게 보면 가장 일관된 그 성적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까? 국회의원이 개인의 이익보다 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직시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때 지적했던 것들이 좀 더 큰 힘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개인의 지적으로만 멈추고 말아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점은 책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도 남고 우리 양심에 그리끼지 않는 의정 활동을 하신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이게 실천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그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그 국회법 개정안이 저지되었다든지 무상급식이 이런 식으로 이른바 무상급식인데 사실은 국비급식 아닙니까 그게 무상급식이라는 것도 좌파들이 만들어낸 말에 우리가 타버렸는데 그게 저지되었더라면 참 좋았어. 그렇게 하려면 역시 어떤 세를 만들고 그죠? 당의 대표가 되신다든지 해가지고 그 힘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초인적인 요구를 제가 하는 건데 그런 노력도 앞으로 더 하셔야 되지. 네, 당연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 생각이 올바르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나름의 힘을 가지는 그런 조치들은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어딜 가서 심재철 부의장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운동권 하다가 전향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전향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학생 운동권 할 때도 그분은 좌파 운동권을 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설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70년대 운동권은 저희들이 이념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반독재, 민주화 이것만을 내세웠는데 80년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이념들이 끼어들기 시작해가지고 NL이니 PD니 이렇게 좀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도 학생들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고 대중동원의 현직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학생운동 할 때도 어떤 이념을 앞세운 그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좌파 전향했다 어쨌다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향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때 김대중 내란 음모에서 같이 구속했었죠. 김대중 내란 음모에서 같이 구속되고
또 광주 출신이시죠. 예. 예, 그런 그다음에 또 MBC 노조를 만들었다든지 예. 이런 과거 전력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들, 야권에 지금 여권이 돼서 예.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이 됐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분들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았죠. 예. 그러나 이렇게 전향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들하고 다른 진영에 다른 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는 상당히 좀 인간적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정치에 들어갔을 때 1995년인데 예. 95년 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지금하고 다르군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저 평민당이었던가 당시 야당하고 당시 여당하고 거의 차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 남북 문제라든지 예. 동북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는 큰 얘기, 본질적인 얘기는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쉽게 선택을 했던 거고요. 그러나 그 이후로 노무현 정권 들어서고 계속해서 지금 좌파 정식이 되면서는 국회에서도 지금 이념적인 선이 분명하게 굉장히 많이 스펙트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 스펙트럼이 많이 벌어졌다는 느낌을 안 받았습니다. 그 홍준표, 김문수 이런 분들이 이 정권 안에는 주사파가 있고 전대협 출신이 있고 친북 세력이 있다. 그 사람들이 핵심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바로 주사파, 전대협 출신 주사파들이 지금 포획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분들이 전향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예전 생각을 저는 그대로 정책에다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군복무 단축, 예. 대한민국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들겠다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단지 머릿속에서만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니까 이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바로 이런 대목들이 저는 지금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바꾸는 게 좋다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서 그 정책이 예전에 운동권에 있을 때하고는 실제 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책을 집행할 때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정책을 집행할 때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이냐라는 생각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독단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계속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사파라는 게 이게 무슨 학문파가 아니고 학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사파는 김일성 주지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주체사상. 그러니까 그리고 김일성을 우상숭배하는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미국을 적으로 보는 세력인데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다고 하는 거는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더구나 그것을 그건 과거의 문제고 젊었을 때의 문제고 하니까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편다면은 이 사람은 행동으로서 전향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신 부의장님 보시기에는 그 평소 이념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군복무 단축 문제도 그렇고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도 그렇고 근로시간 단축이랄지 여러 가지 지금 사회의 논란거리를 말고 최근에 지금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을 대한 태도도 그렇고 이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이건 우려란 말보다는 끔찍한 건데요. 네. 끔찍한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전쟁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또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공산주의 중에서도 극좌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사파. 그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거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부위원께서는 제일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충분히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이 알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점 좀 대단히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나 모든 정책을 이념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조각조각을 모아보면은 결국,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개별 정책이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것을 이념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다가 이렇게 밀려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국인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굉장히 지금 주의하고 저희 정치권에서 각성해서 지금 그 대목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죄로 고발해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배경에는 말하자면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주사파 출신이 정권 핵심부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반공 투쟁을 했던 공산주의와 맞섰던 북한 정권과 맞섰던 사람들을 책임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또는 기소하고 그 다음에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굴종적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핵심인 건국을 부정하고 태극기도 내리고 하는 이런 일관된 행동을 하는 그 마무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뺀 사회주의적 개헌을 하고 있다. 이게 현실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것이고. 저는 이게 국제 변경이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좀 학문적인 용어고. 네. 이걸 종합하면 이게 내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란죄로 고발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이고,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나아갈 것이냐. 조각조각은 몰랐었지만, 모아보니까, 이게 아니네.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라는 점을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각성하고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과감하게 맞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장은 외유 중이니까 국회를 지금 대행하는 자리에 계시고 국회는 어느 나라든지 민주주의의 수호기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때 국회가 딱 뭉쳐가지고 영국에서 생긴 국회가 왕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보한 거 아닙니까? 1688년에 명예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심재철 부의장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리입니다. 수호하는 자리인데 다만 국회가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식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자유를 뺀 다른 민주주의, 그게 뭐 민중민주주의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계급도정론을 한국에서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수호기관이냐, 아니면 다른 민주주의로 가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이 국회를 잘 지켜주시면, 알겠습니다. 국회를 지켜주시는 게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청와대는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청와대 대통령 보고 국회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회를 보고 지켜달라고 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 옳으신 지적입니다. 해서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올바르게 각성하고 제대로 각성하고 이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래서 국채 변경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는 국회 차원이시든지 아니면은 여의도 연구소든지 지금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은 다 공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사상도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보다 사상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정조사든지 어쨌든 그분들의 사상, 과거의 전력은 이건데 지금은 어떻다. 지금 이적단체, 최근까지 이적단체로 지정됐던 사람의 핵심 간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총리실로 비서관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교육부 장관 보좌관이 됐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천안함 북진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책 쓴 사람이에요. 네.
사상조사까지 개별적으로 그것도 일괄적으로 지금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 그 지적을 해서 그러면 여론들이 지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1947년부터 국회가 비미국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미국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조사를 했죠. 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뭐 LG 히스나 화이트라는 화이트는 IMF를 만든 사람이고 LG 히스는 유엔을 창립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소련 간첩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게 국회가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게 나중에 좀 더 악화돼가지고 메카시 선풍으로 가는 바람에 무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에 다수당이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다수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 정도에만 지금 머물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저는 이건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냐 북한 노동당 정권 편이냐로 갈라버리면은 저는 다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 예. 근데 그 부분들을 과연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것이냐? 이른바 당론에 따라서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자기 당 소속이니까 무조건 옳다라는 식으로 아마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러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쉽지는 않은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면은 집권 여당에서 바깥에서 여론이 일어나니까 당론과 관계없이 거기서 갈라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국가 정체성 문제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때는 지금 집권당도 저는 당론과 관계없이 양심에 따라서는 또 국가 생존 문제 차원에서 저는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가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맞습니다. 예. 촛불회의에서 지금 뭐 의원들이 거기에 흔들려서 지금 이렇게 되고 한 것들이 이미 저희들이 보여줬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계속 촛불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촛불혁명이라 이야기하는 것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폐청산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지적하시는 헌법 위반적인 이 행동의 근저에는 이분들은 지금 혁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적법 절차가 뭐가 필요하느냐? 오로지 우리가 말하는 정의만 세우면 된다. 그러니까 혁명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혁명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혁명의 바람이 나중에 국회로 들어와서 혁명적 개헌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으니까 그리고 나는 옳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무시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지금 지적 오만 아마 이런 부분들도 저는 배경에 분명히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권이 촛불혁명을 하겠다 하면 그걸 혁명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촛불혁명이 가지고 있는 것은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헌법에 혁명이라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촛불혁명을 하겠다면 국민의 선택은 자명합니다. 촛불혁명을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 진압하는 방식이 국민 저항권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국회가 들고 일어나는 것도 국회가 국기 수호 차원에서 그 촛불혁명 세력을 국회가 진압하는 방식도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러나 현실에서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유한국당의 태도 이런 것들을 봐서도 지금 썩까지 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 많이 너무 지났죠? 아닙니다. 예. 시계를 보시는데 어디 다음 예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11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시간이 좀. 조금 시간. 제가 직문하러 왔는데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뭐 혹시 이야기하시고 싶은 걸 말씀하시고. 이 우파
세력이 스스로도 괴멸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보시는 이 한국의 우파 세력, 자유민주 진영을 어떻게 보십니까? 집단으로서는 아직 조직화되지 못해서 그래 정권을 이룬과 동시에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으로 나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좀 보수가 집단으로서는 분명히 괴멸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분명히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그 보수들을 어떻게 다시 또 묶어내고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것이냐, 그게 이제 저희들의 숙제죠. 그리고 한국의 이 우파 세력은 좌파와 달리 이 정당하고 긴밀한 유대관계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또 정당도 그렇게 손을 내밀지도 않고 예. 해가지고 각자고, 또 우파 세력이라는 사람이 공사 구분을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결벽정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정치와 연계되지 않으려고 해요. 예. 근데 이런 방식이 과연 좌파와 대결하는데 맞는 방식이냐 하는 것은 저는 의문도 많이 들어요. 그런 나라를 점에서- 구하는데 예. 뭐 이렇게 따질 필요가 있느냐 예.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뭐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해서 우파들이 지금 다시 뭉치고 우파들을 조직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우파들이 또 각성하고 뭐 활성화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이 사용을 해야죠. 뭐. 저도 난 주로 연세 드신 사람들한테 가서 강연할 기회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 와서 자꾸 울분토하지 말고 뭐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 그러니까 손발 있으면 손발 가지고 전화기를 돌려가지고 당신이 뽑은 국회의원한테 계속 항의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은 기사를 쓴 기자한테 전화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 비슷한 이야기를 어느 집회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랬습니다. 그거 한번 좀 해주십시오. 우파들 연합된 단체 뭐 행사에서 예.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던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압박으로 느끼는 것은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전화받는 것이 가장 그렇습니다. 큰 압력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에서 물론 성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 예. 의견들을 전달해서 이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예. 보다 더 직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있어요. 지금 5선이시죠? 예. 최초에 한 번 떨어지셨고 96년이죠. 예, 처음에 도전했을 때 예, 5번 연속으로 이겼는데 그 선거의 비결이 뭡니까? 유권자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 예. 잘. 예, 그리고 평소에 저 사람이 그래도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고 잘하구나라는 평소에 믿음이 이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 유권자들의 바람이랄지 유권자들의 요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이런 성실한 모습을 유권자들이 보고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의 선의를 믿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의를 다하면 유권자들도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믿습니까? 예, 실제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느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활동을 하는 것들을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뭘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 예전과 달리 휴대폰을 통한 통신이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누가 뭐 했다라는 점들이 의외로 잘 관찰되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 만나보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한쪽은 유권자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 뭘 말하면 떡을 던져줘야 표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유권자들도 이 정의감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호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됩니까? 예. 조금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이익을 주면서 그 부분들을 자극을 해야만 일 잘한다. 나한테 보탬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역구의 이해와 맞는 것, 그 다음에 국가의 올바로 가는 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정치라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을 욕을 하지만 막상 정치가 얼마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를
20년 정도 20년 정도 하셨는데 정치 지역구 이해를 챙기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와 함께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눈 부릅뜨고 하는 것,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대목들을 국민들이 분명히 보고 계시죠. 아, 저거 너무 우리 지역에서 뭐 이거저거 뭐 건물 짓고 도로 깔고 뭐 해서 플러스 되는 일은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국회의원으로서 뭐 하느냐라는 건 분명히 보고 있더라고요. 정치에서 옛날에 제일 중요했던 게 조직이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선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선전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냥 않습니까? 선전선대 훨씬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조직은 안 됩니다. 지금 선거법으로도 조직이 가동되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거법으로도 그게 불가능해 됩니다. 선전과 선동은 다른데 선전은 진실을 알리는 거고 예. 선동은 거짓말을 알리는 거고. 예, 선동이라는 단어 빼겠습니다. 선동은 빼고 선전인데 선전보다는 뭐 홍보, 예. 홍보 요새는 소통이란 말을 쓰죠. 예. 다 좋은 말인데 그걸 하려면은 우리 저 교통사고를 90년대에 당하셔가지고 이 행동하는 데 상당히 좀 말하자면 예,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작은 것 하나라도 성심껏 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진심을 알아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친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나한테도 보탬이 되고 우리 지역에도 플러스가 되고 나가서 국가에도 올바른 이런 길들을 늘 주장하고 제시하는구나라는 주권자들 분명히 그걸 직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파가 분열되었다면은 그 하나의 요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보느냐. 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벌어진 일을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그런 평가 내리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그것이 나라의 앞길에 우파의 앞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그 대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탄핵이라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지금 우파가 지금 아직도 그 충격에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치권이 크게 각성을 해가지고 다시 지금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일이 되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게 그게 옳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게 득이 됐다고 보십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카드를 제시를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에서 먼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셨더라면은 탄핵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출당 말입니다. 이건 자유한국당 출당. 이번에요? 이번에는 지금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런 거라고도 인식은 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다른 행동으로도 그게 일관되게 나타나느냐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볼 텐데 그 뒤에 일관된 행동은 아닌 것 쉽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점에서 지금 사람들이 좀 아닌데 이거는 미흡하게 느끼는 것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권력을 유지하지 못한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을 우리 우파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동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선동된 언론과 맞서려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항복해가지고 참 잘못된 때문에 해경 교체라는 것까지 선택을 함으로써 이렇게 저지선 없이 다 밀려버렸는데 그건 또 사실과 맞지도 않아요. 저 해경이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해경 정장까지 지금 법무성 과실치사상으로 구속까지 돼가지고 징역 3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국가적 진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 무너져 도서가. 그건 그분의 잘못이고 그 대신 과연 이게 탄핵감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탄핵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구속감이냐. 이건 더더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정치적 잘못은 우리가 면밀히 해가지고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렇죠. 예. 법적으로 이게 인권 유린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면은 그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과연 어떤 계급을 받겠습니까? 이건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국회에서 지금 명확하게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강하죠, 지금.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 이런 점들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할 것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대목들은 지금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이 내란죄를 구성할 정도의 불법적인 권력 행사에 의한 조사, 수사,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구속 상태의 재판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행이 바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구속 연장까지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1년 되는데 1년 동안 지금 재판이 1심 아직 선고도 나오지 않은 정도의 이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신부위원께 부탁했는데 이게 아주 명문이고 역사적 문장이니까 맨 처음 발표하신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 핵심이다라고 시작되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적 정의는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2조는 자유의 핵심인 신체의 자유를 말하면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라고 적법 절차를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유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말함으로써 절차적 정의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독수에서는 독과가 나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버리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위와 같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위원회는 훈령이나 규칙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나 사실상의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이들은 사후에 꽤 맞추려 한 불법 기구일 따름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구성 방식에서도 기구의 구성원인 민간위원들은 국가공무법에 따라 임명된 정식 공무원이 아니므로 과거사위원회는 결코 정식 국가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불법기구가 정권에 묵인하여 청와대와 국정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면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조사 대상, 시기, 자격 등을 법으로 제정해 법률기구를 정식으로 창설하거나 국회가 직접 조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두 번째,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더 이상 법치주의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 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둘째, 검찰은 불법 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 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우선 이 같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 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합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고 변창훈 검사와 국정원 정모 변호사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넷째, 적폐청산의 예산 불법 전용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인권유린 행태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해야 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국회 부의장 심재철이었습니다. 아직 이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 방향으로 노력하실 예정이죠.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아주 1시간 이상 말씀했습니다. 아직도 아닙니다. 할 일이 할 이야기 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뭐 대산변께서 오셔서. 이렇게 또 쟁점이 되는 사안이 이게 국가 생존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와 관계되는 지금 쟁점이 한국 정치에 제일 한복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큰 문제를 가지고 그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 정치를 한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